네, 오늘 이슈들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병원인데 불났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쯤이죠. 네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본관 3층 푸드코트에서 이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가 이제 대피를 했고요. 네네. 연기를 흡입한 사람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스프링클러도 있었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인명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예. 제일 처음 소식 듣고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날까? 이 병원에서 그게 제일 궁금했고 그다음에 대처가 이제 잘 됐냐 하는 부분인데 우선 불은 왜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습니까?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3층에 있는 이제 푸드코트 쪽에 있는 그쪽의 그 3층 천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돌고 있는데 네. 뭐 좀 더 정확한 것은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발표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한 10일 동안에 이 병원에서만 세 번째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정말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상당히 다행입니다만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네. 우리 온 국민들이 갖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잇따라 발생한 병원 화재들의 그 원인에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까? 글쎄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어쩌면 이번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저번에 밀양에서 있었던 세종 네. 병원에서의 어떤 그 교훈이 크게 어떻게 좀 작동을 해서 큰 어떤 그 불행을 막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지금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전기 합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제 병원들이 오래되면서 지은 지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좀 안 되면서 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점검을 해가지고 노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난번 밀양 세종병원도 전기 합선 또는 그 냉난방기 네. 쪽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 전기 합선도 혹시 그 이런 건조한 기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은 이제 그 화재의 확산 가능성이 훨씬 크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전기 합선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겨울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혹한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기상에 있어서 여러 어떤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과의 연관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세 개 병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화재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이냐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중형 병원이냐 이것을 떠나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느냐 비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소방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네네. 특히 이제 어떤 그 인명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밀양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요양병원 또 중환자 이런 분들을 이송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는 어떤 그 병원 관계자들이 매뉴얼대로 잘 대응을 했고요. 네. 또는 이제 그 소방 당국도 1단계, 2단계 대응 그 단계를 발령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그 소방당국과 병원 대처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신속하게 대처를 했죠. 병원 관계자들이 처음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밀양에서는 신고가 조금 더디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병원 관계자들이 그 환자들을 아주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고 그리고 화재 방송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림을 보면 그 3층이 탄 것이 조금 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리고 연기도 그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상당히 그 매캐한 냄새가 2층에서 5층까지를 가득 채웠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런 거로 치면
굉장히 8명 정도가 연기를 흡입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뭐 부상자라든지 더군다나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예. 그래서 대처가 잘 된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저번에 밀양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하. 여기서는 스프링클러가 그 3층에서 작동을 하는 바람에 네, 네. 연기만 났지 불길은 바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불난 것이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그 뒤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원래 그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춰 놨느냐가 결과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보도가 여러 번 됐습니다만은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가 그 가족이 거기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글을 하나 남겼다면서요? 맞습니다. 박지원 SNS에 이제 올린 글인데요. 박지원 그 의원의 아내가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뇌종양 수술을 한 모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래서 21층 이제 옥상으로 대피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한 400명 정도가 대피를 했는데 네, 네. 100명은 이제 자력으로 대피를 하고 예. 300명은 병원 관계자들하고 또 소방대원들이 안내를 해서 아주 그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들이라든지 소방대원들이 아주 훌륭하게 대처를 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어쨌든 그렇게 환자들이 또 소방대원들이 또 얻고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병원 관계자들이 굉장히 애를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워낙 큰 병원이고 많은 분들이 입원해 있으니까요. 또 지난번 최근에 또 참사가 있었고 연기가 불과 뭐 1초에 3m, 5m씩 올라온다고 하니까 얼마나도 놀라셨겠습니까, 환자들 또 보호자들께서. 근데 화면으로 봐서도 굉장히 그 새로 지은 건물에 가깝단 말입니다.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요. 시설도 비교적 최신 시설일 테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그런데 여기서도 전기 합선 때문에 불이 난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건물은 괜찮은 건지 다른 병원은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인명 피해가 없이 끝났긴 했지만 네. 과연 이제 저 건물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소방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일단 지난번 밀양 사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어떤 그 희생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 안주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어떤 원인이 있는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스프링클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또 잘 작동이 된 것이 바로 방화 그 구역 을 막는 그 벽이죠. 문이 방화문이라 그러는데 그 방화문이 적절하게 잘 작동이 됐다는 거죠. 지연한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화문만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됐고 또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그 직원들이 환자분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그 안내를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 다중시설들 또 아파트도 그렇고요. 방화문이 있는데 이게 방화문인지도 모르고 불편하니까 그냥 열어놓는 그냥 개방시켜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경각심들을 갖게 되셨고 꼭 방화문은 수칙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6만 곳을 이제 그 다중시설을 6만 곳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29만 8천 곳이 모두가 이제 대안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국가안전대진단이라 해가지고 5일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6만 곳은 특히 이제 위험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지자체가 합동 조사반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현장 점검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9만 8천 곳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 이것을 실시는 하는데 6만 곳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이제 현장 조사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특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점검 실명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제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예. 실명제도 하고 그다음에 점검 사항이라든지 또 점검 결과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또 시상도 한다든지 예. 그 한 200억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이제 진단하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점검이 아니라 네. 실질적인 점검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나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도 어제 이 안전 대점검이 과거처럼 그냥 의례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거듭 강조를 했던데요. 29만 곳에서
26만 곳에서 예. 6만 곳이라고요? 29만 8천 곳이 예, 6만 국가안전 이라고요? 대진단을 하는데 예. 그 중에서 6만 곳은 예. 특히 좀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합동 점검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고요. 예, 29만 8천 곳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각자 맡기는 것이고 특히 6만 곳은 합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점검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최근 이번 주에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폭로.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법조계에서 시작돼서요. 법조계는 지금 많이 술렁거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그거 말고도 법원도 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예, 또 검찰도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수사도 많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뭐 얼굴을 들기가 좀 민망스럽고 예. 뭐 법조계도 다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좀 민망해하고 있죠. 예. 변호사님은 이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뭐 말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검찰의 근무는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보면은 네. 그런 일들이 뭐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은 더군다나 이제 상명하복의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같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밤을 같이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다른 조직에 비해서 끈끈한 조직이거든요. 그럼 이런 끈끈한 조직은 또 이렇게 위한다는 마음이 잘못하면 그것이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장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부적절해서 일반적으로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네. 저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회식 자리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뭐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포돼 있었죠. 네. 교수님은 지금까지 그 사태 전개를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요. 일단 그 권인숙 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어제 출범시킨 성폭력 대책위원장으로 대책위원장. 임명됐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는 뭐 이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적어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의 참정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이 영국 같은 경우 또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1910년대, 20년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어떤 그 여성들에 대한 그런 어떤 차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그 기득권에서 안주를 하고 있는 일부 남성들입니다. 이걸 전부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논의가 여혐 남혐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 남성들이 빠르게 변하는 그 세상의 속도를 갖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어떤 교만함이 있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그 뭐 한 20, 30년 또는 50년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이제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의 어떤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뭔가 이렇게 불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인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 그 부천 그 성고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대 의료학과 4학년에 이제 그 재직을 하면서 위장 취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86년도에 그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 경찰서에 있는 그 당시에 그 문기동 경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고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89년 5월에 그 사람은 이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권인숙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성학을 전공을 해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교수를 하다가 네. 명지대에서 그 2003년부터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법무부에서 권인숙 교수를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은 네. 어떤 그 대단히 상징적 그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법무부의 어제 대응하고 그 지금까지의 그 대책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금 뭐 조인진 검사장을 조사단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죠. 그리고 또 조사위원회를 좀 꾸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권인숙 위원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권인숙 위원장은 이제 위원회를 맡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희진 검사장은 이제 조사단을 맡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다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셀프 조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사단이 한 10명 정도로 이제 꾸려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조사는 검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부위원들은 거기에 어떤 자문 역할을 한다고 처음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조사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들로 이제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얘기가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또 지금 권인숙 위원장도 그렇고 상당히 그쪽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여성분이 또 조사 단장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제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그 염두에 두는 것이 권인숙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피해의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주 좀 조심해 가면서 내지는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조사를 하는 그런 어떤 전문성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권인숙 위원장의 발표 이후에 권인숙 위원장의 말과 그리고 그 조희진 조사단장의 말 이어서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책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시하며 판단하겠습니다.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성폭력 성희롱의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 적절한 처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성폭력, 성희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책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2차 피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서지현 검사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걸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은 조사 과정의 2차 피해 문제 이런 것도 거론되고 그밖에 뭐 외부에서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런 문제들이 가장 오히려 성폭행, 성추행 그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로 되고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엄정 대처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근거 없이 소문을 퍼뜨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자체로 이제 뭐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2차 피해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점을 우리 사회가 유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쪽 서검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그 추행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러한 사실을 이제 8년 동안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러한 그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2차 피해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땠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업무 능력이 어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그 행동에 있어서의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의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부 드러난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그 성추행과 관련된 조사가 들어가면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공론화되거나 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별로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회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2차 피해를 어떤 식으로 줄여야 되느냐. 또 이번 기회에 이번에 이제 수민위로 드러났던 바로 서검사건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직 내에 그 모든 그 여성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처벌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개선까지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한 의지를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이제 그런 2차 피해를 혼자 또는 소수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용기를 내기 어려운 건데
미국에서는 미투 그 운동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확산됐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추가적인 폭로들 공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정 의원이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사실 이제 초보 이제 변호사 시절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의 뭐 변호사에게 뭐 승청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도 의회의 어떤 이효경 민주당 의원이죠. 그래서 SNS에서 6년 전에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노래방에 뭐 가게 됐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이 자기 앞으로 와가지고 바지를 갑자기 확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글쎄요. 지금 뭐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은 되었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지현 검사 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또 이런 여성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 우리 모두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과 직장에서 어느 정도 공통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대학은 괜찮습니까? 분위기가 건강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는 윗사람이 자각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꼭 비단 어떤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교수가 먼저 술을 갖다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강권을 하지 말라. 네.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어차피 그러한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그 장소에서는 제1인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그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이렇게 정상화되려고 그러면 모든 조직에 있는 윗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기 전에라도 예. 본인이 먼저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면 감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농축되고 성숙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예. 이 불효불급한 특히 술 많이 마시는 회식 자체를 좀 줄이는 것도 그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 들고.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런 그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요치라고 보시는지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식의 개선이죠. 뭐 이와 같이 미투 운동도 뭐 중요하고 의디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조직을 바꾸는 것은 문화거든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늦게까지 뭐 술 마시고 회식하는 문화 이런 것도 점심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사실 술 문화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좀 이제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이슈에 대한 두 분의 분석 견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